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주목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창제 원리를 담은 헤레본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문해상을 제정했습니다. MIT와 옥스퍼드, 하버드가 연구대상 1순위로 지정했죠. 서구 알파벳 체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600년 전 이 문자를 완성했습니다.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세계 언어학계가 흔들렸고 그들의 200년 이론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한글 서구가 재발견한 과학문자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 UCL 비교언어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지난 15년간 유럽과 북미의 문해 교육 체계를 분석해왔죠. 제 연구실 책장에는 라틴 문자 발달사부터 현대 알파벳 교육법까지 서구 문자 연구의 거의 모든 자료가 꽂혀 있습니다. 동료들은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자네 연구실엔 알파벳 외엔 없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선 문자 체계가 이미 완성됐다고 봤으니까요. 2019년 가을 런던 킹스크로스 세미나실 유럽교육학회 정기 컨퍼런스였습니다. 발표 주제는 21세기 문해 교육의 효율화 방안이었죠. 제 발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알파벳은 더 이상 개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수법 개선이지 문자 재설계가 아닙니다. 청중 200여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전제였으니까요. 서구 사회에서 문자는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이래 2000년간 검증된 체계였죠. A, B, C, D 26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 아우를 어떻게 읽을지, 나이테 K는 왜 묵음인지. 하지만 그건 역사적 흔적일 뿐 체계의 본질적 문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제 동료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디지털 시대에도 알파벳이 최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즉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키워드 배열도 검색 엔진도 모두 알파벳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보다 나은 대안은 없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바에서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린 문자 연구자가 아니라 교육법 연구자야. 문자는 이미 주어진 거지. 맞았습니다. 저희는 문자 자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교육 현장이 온라인으로 전환됐죠. 저희 연구소도 비대면 수업 효과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보고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연구팀이 보낸 자료였죠. 온라인 환경에서 비알파벳 문자 사용자들의 타이핑 속도가 예상보다 높게 측정됐다. 저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비알파벳이라니요. 한자, 아랍 문자? 저희 연구 범위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줄을 읽고 멈췄습니다. 특히 한국어 사용자의 경우 알파벳 사용자 대비 입력 오류율이 32% 낮았다. 32%요. 통계적 오차 범위를 넘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반응은 시큰둥했죠. 한국어? 그건 언어 특성 아닐까? 문자 자체의 문제는 아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어와 문자를 분리해서 보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어가 특이한 거지 한글이 특별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UNESCO 교육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뒤적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문해율 변화 자료를 찾던 중이었죠. 그때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명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명확히 기록된 유일한 문자 체계.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걸렸거든요. 알파벳도 역사 기록이 있는데 왜 유일하다는 거죠? 클릭 한 번으로 자료를 열었습니다. 1446년 조선 세종이 창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문자는 수백 년에 걸쳐 진화하는데 이건 단 3년 만에 완성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년. 말이 되나? 동료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뭐 보세요? 한국 문자 자료요. 좀 특이하네요. 아, 한글. 그거 신기하긴 한데 우리 연구 범위는 아니잖아요. 맞았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알파벳 교육 전문 기관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탭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유일할까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유네스코 사이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 원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한자와 섞인 낯선 글자들이었죠.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도표 하나가 보였습니다. 자음 17개, 모음 11개, 총 28개 기본 글자. 알파벳보다 2개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 가능 음절수는 11,172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알파벳 26개로 만들 수 있는 이 글자 조합은 676개.
3글자는 17,576개.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나열이었죠. 실제 영어 음절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28개로 10,000개가 넘는 음절을 만든다? 저는 탭을 다시 닫았습니다. 이건 제 전공이 아니었으니까요. 언어학자들이 연구할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1,170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문자 체계 비교 연구 섹션이었죠. 책장을 훑다가 1989년 출판된 얇은 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The Korean Alphabet, Its History and Structure였습니다. 저자는 게리 레드야드, 컬럼비아 대학 교수였죠. 저는 그 책을 빌렸습니다. 점심시간에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다.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과학적. 그게 무슨 의미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음 글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저는 제 입안을 확인해봤습니다. 기역. 혓뿌리가 올라가네요. 이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습니다. 알파벳에는 이런 원리가 없었습니다. A는 왜 A 모양인가요? B는 왜 B인가요? 역사적 유래는 있지만 소리와 모양이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설계된 거네. 진화가 아니라 설계,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인위적 창조. 서구 문자 연구자에겐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한글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상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글, 우리 연구소 테마와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승진 심사 앞두고 왜 엉뚱한 데 시간을 쓰려고 하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유를 모르겠으니까요. 하지만 11,170이라는 숫자가,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글 연구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2020년 9월, 저는 첫 한글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내부 반발이 두려웠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뭔가? 우리 연구소가 알파벳 교육 전문 기관인 거 알지? 압니다. 하지만 비교 연구는 필요합니다. 알파벳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면 다른 체계와의 비교 데이터가. 상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 요즘 이상해. 한글 타령만 하더니 이젠 보고서까지 쓰고.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자네가 한국 기업한테 돈 받는 거 아니냐고들 해. 조심하게. 그날 저녁 연구소 복도에서 동료 셋이 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글이 뭐가 대단하다고 저러는 거야. 알파벳보다 낫다고? 웃기는 소리.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꽉 쥐어졌습니다. 2020년 11월 MIT 언어학과에서 세미나 초청이 왔습니다. 저는 한글 데이터를 포함시킬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넣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했으니까요. 세미나 당일 보스턴 MIT 캠퍼스였습니다. 청중은 약 80명. 대부분 언어학 교수와 대학원생들이었죠. 저는 알파벳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을 때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비알파벳 문자를 연구 중이라고 들었는데 왜 오늘 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글 말씀이신가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한글입니다. 그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글의 입력 속도가 알파벳보다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연구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현 실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하셨죠? 연구비 문제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죠. 만약 한글이 정말로 알파벳보다 우수하다면 제 15년 연구가 무너질 테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그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노엄 촘스키 연구실 소속입니다. 한글 연구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스티븐 핑커 교수 제자였죠.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저는 한국인 유학생 하나를 만났습니다. UCL 교육학 석사 과정이었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교수님, 한글 연구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누가 그러던가요? 학과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학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거든요. 교수님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죠. 학생이 떠난 뒤 저는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모른다고요. 그럼 누가 이 문자의 가치를 알고 있나요? 2021년 3월 유럽언어학회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이었죠. 저는 참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강제로 보냈습니다. 자네 요즘 연구소 분위기 안 좋게 만들어. 가서 네트워킹이나 하고 와. 회의 첫날 프랑스 언어학자가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어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청중 대부분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 독일 교수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한글 연구한다는 소문 들었소. 소문이 과장된 것 같습니다. 과장, 함부르크 대학 베르너 사세 교수 아시오? 그분이 당신 찾더군. 저는 놀랐습니다. 베르너 사세요. 한국어학 권위자였죠. 왜 저를요? 한글 의문 체계가 20세기 언어학 이론보다 5세기 앞섰다는 논문을 쓰셨다더군. 당신이랑 협업하고 싶다던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베르너 사세 교수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2019년 발표된 자료였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은 서양이 20세기에 완성한 의문론 이론을 15세기에 이미 실용화한 전통 철학과 과학이 결합한 문자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5세기요. 우리가 20세기에 겨우 이론화한 걸 한국은 500년 전에 실제로 만들었다고요? 다음 문단을 읽었습니다. 한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다. 그럼에도 서구 언어학계는 이를 무시해왔다. 무시해왔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무시했으니까요. 2021년 5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글 연구를 시작하기로요. 연구소를 그만둘 각오로요. 상사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왜 그만두려고? 한글 연구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상사가 비웃었습니다. 한글. 자네 미쳤나? 15년 경력 버리고 한글 연구한다고? 예. 알파벳 연구자가 한글 연구한다고 누가 인정해 줄 것 같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상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진실? 알파벳이 최고라는 게 진실 아닌가? 저는 사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5년 경력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170이라는 숫자가, 유일하다는 단어가 5세기 앞섰다는 문장이 제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2021년 6월, 저는 런던 자취방에서 한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끊겼습니다. 저축으로 버티기로 했죠. 첫 연구 주제는 한글의 음소 체계 분석이었습니다. 알파벳과의 직접 비교였죠. 일주일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한국어학 논문, 의문론 교과서, 훈민정음 해례본 영역본. 책상 위가 자료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메일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였죠. 제프리 샘슨 교수님께서 당신과 미팅을 원하십니다. 제프리 샘슨이요. 세계적인 문자 체계 연구자였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언제든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옥스퍼드 세인트 존스 칼리지였습니다. 샘슨 교수 연구실이었죠. 책장엔 세계 각국 문자 연구서가 빼곡했습니다. 샘슨 교수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UCL 연구소를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한글 때문이라던데요. 예, 맞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군요. 교수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1985년 출판된 Writing Systems였죠. 제 책입니다. 252페이지를 펴보세요.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한글에 관한 챕터였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글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지적 업적 중 하나다. 샘슨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글은 음소문자를 넘어섰습니다. 자질문자죠. 세계 유일의 자질문자입니다. 자질문자요? 음소가 아니라 음의 자질을 표기하는 문자입니다. 기역, 키읔, 쌍기역을 보세요. 같은 발음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체계적으로 표기합니다. 획을 더해 음성적 차이를 나타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드야드 교수 책에서 본 내용이었죠. 샘슨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알파벳은 이걸 못합니다. P, B,
M은 모두 입술소리인데 글자 모양에 연관성이 없죠. 한글은 비읍, 피읍, 쌍비읍이 모두 같은 기본형에서 파생됩니다. 교수가 화이트보드에 비읍, 피읍, 쌍비읍을 썼습니다. 보이시죠? 체계적입니다. 이건 설계된 문자의 증거입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럼 왜 서구학계는 이걸 무시했습니까? 샘슨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만이죠. 우리는 알파벳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체계를 진지하게 연구할 이유가 없었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요. 교수가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버드대학 라이샤워 교수 논문입니다. 1960년대 자료죠. 저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한글은 세계 어떤 일상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표기체계다. 1960년대요. 벌써 60년 전에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요? 샘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서구학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 그럼 왜 지금 저에게 이 자료를 보여줍니까? 당신이 용기를 냈으니까요. UCL을 그만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샘슨 교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어학계는 보수적입니다. 기존 이론을 부정하는 연구는 환영받지 못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글 연구로 논문을 쓴다면 저널에 실릴까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면 됩니다. 교수가 다시 책장으로 갔습니다. 다른 책을 꺼냈죠. 프랑스 언어학자 알랭 파브르 자료입니다. 그는 한글 창제를 세종대왕 개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창조력 산물로 봤습니다.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한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것이다. 이를 해낸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일한, 또 그 단어였습니다. 샘슨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한글과 알파벳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세요. 감정 빼고 데이터만으로요. 그럼 진실이 보일 겁니다. 미팅이 끝나고 저는 런던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자질문자, 유일한, 과학적 이런 단어들만 맴돌았습니다. 2021년 7월 저는 본격적인 비교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알파벳과 한글의 학습 속도, 입력 속도, 오류율, 가독성 4가지 항목이었죠. 피험자는 각 언어권 학습자 50명씩, 총 100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연구비였습니다. 최소 5만 파운드가 필요했죠. 저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금액 300파운드. 턱없이 부족했죠. 8월, 저는 한국 정부 기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연구 지원을 요청했죠. 답장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9월,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집세를 못 낼 지경이었죠.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시급 9파운드. 한 달 수입 1440파운드였습니다. 낮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밤엔 연구했죠. 수면 시간은 하루 4시간. 몸은 망가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월, 한국인 유학생이 카페에 왔습니다. UCL에서 마주쳤던 그 학생이었죠. 교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아르바이트요. 연구는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없어서. 학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 물어볼게요. 후원자 찾아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일주일 후 학생이 다시 왔습니다. 런던 한인회에서 관심 있대요. 내일 미팅 가능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뉴몰든 한인타운이었습니다. 한인회장을 만났죠. 60대 남성이었습니다. 한글 연구하신다고요? 예, 알파벳과의 비교 연구입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5만 파운드입니다. 회장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적지 않네요. 근데 왜 한국 정부는 안 도와줍니까?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한글 가치를 몰라요. 외국 학자가 연구한다니 아이러니하네요. 회장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교민 사업가들한테 물어볼게요.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2021년 11월 연락이 왔습니다. 2만 파운드 모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겠죠?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2만 파운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저는 피험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UCL, 킹스 칼리지, LSE 게시판에요.
한 달 안에 100명이 모였습니다. 2022년 1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영어권 학습자 50명. 한글을 처음 배웠죠. 두 번째 그룹은 한국어권 학습자 50명. 이들에게 가상의 알파벳 변형을 가르쳤습니다. 학습 기간은 2주. 매일 1시간씩 교육했죠. 2주 후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한글 학습 그룹의 평균 습득 시간 3.2시간. 알파벳 학습 그룹의 평균 습득 시간 12.7시간. 4배 차이였습니다. 입력 속도 테스트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글 분당 평균 68타. 알파벳 분당 평균 52타. 오류율도 측정했습니다. 한글 2.1%. 알파벳 8.4%. 모든 항목에서 한글이 압도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있나 싶어서요. 없었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믿었던 게 무너졌습니다. 알파벳이 최고라는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더 우수했습니다. 2022년 2월, 저는 논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썼습니다. 카페 일을 줄였죠. 하루 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논문에 쏟았습니다. 4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서론, 방법론, 결과, 토론, 결론, 표준 구조였죠. 데이터 테이블 12개, 그래프 8개를 첨부했습니다. 3월, 초고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샘슨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훌륭합니다. 방법론도 탄탄하고 데이터도 명확하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너무 파격적입니다. 알파벳의 우월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논문이에요. 저널 에디터들이 받아들일까 의문입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샘슨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디에 투고할 겁니까? 랭귀지 저널을 생각 중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세요. 리뷰어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3월 말, 저는 랭귀지 저널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죠. 3달째, 6월 초였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귀하의 논문이 리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희 저널의 방향성과 맞지 않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저널을 찾았습니다. Applied Linguistics, Journal of Phonetics, Writing Systems Research. 총 5곳에 투고했습니다. 7월,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방법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샘플 사이즈가 부족합니다. 문화적 편향이 의심됩니다. 거절 사유는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8월, 저는 좌절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죠. 2만 파운드를 쓴 연구가 무용지물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때 이메일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하와이 대학이었습니다. 귀하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와이 대학 동아시아학과 주최 국제학술대회였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문자 체계의 현대적 재평가였죠.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9월, 저는 호놀룰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도착했을 때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학술대회 첫날, 하와이 대학 캠퍼스였습니다. 참석자는 약 150명. 대부분 아시아학 연구자들이었죠. 제 발표 순서가 됐습니다. 오후 2시 세션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청중은 30명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았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글과 알파벳의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학습 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글 평균 습득 시간은 3.2시간, 알파벳은 12.7시간입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입력 속도는 한글이 분당 68타, 알파벳이 52타입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피험자 선정 기준이 공정했습니까? 한국인에게 유리하게 설계한 건 아닙니까?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피험자 중 한국어, 모국어 화자는 없었습니다. 모두 제3언어로 배운 학습자들입니다. 그래도 문화적 친숙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통제했습니다. 양쪽 그룹 모두 해당 문자 체계를 처음 접한 사람들로 구성했습니다.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공격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모든 질문에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30분 발표가 끝났을 때 청중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절반은 회의적, 절반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죠. 발표 후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보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커닝햄입니다. 하와이 대학 총장입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커닝햄 총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발표를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무엇을요? 한글이야말로 인류 문맹 퇴치의 구체적 목표를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 태어난 글자라는 것을요. 저는 놀랐습니다. 총장이 이렇게까지 평가하다니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당신이 증명했잖습니까? 데이터로요. 총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시죠. 연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더 큰 규모로 하세요. 피험자 1000명 이상, 10개 국가 이상. 그래야 세계가 인정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술대회가 끝나고 저는 와이키키 해변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저는 UCL 연구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5년 경력, 괜찮은 연봉, 동료들의 인정. 지금은 카페 알바생이었습니다. 논문은 계속 거절당했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한글은 우수했습니다. 알파벳보다요. 서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걸 증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1000명 규모, 10개 국가, 세계가 부정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이야. 2022년 10월, 저는 하와이 대학과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구비는 $25만. 3년 프로젝트였죠. 연간 약 $8만 지급됐습니다. 카페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런던 자취방도 정리했죠. 호놀룰루로 이주했습니다. 하와이 대학이 제공한 연구실은 작았습니다. 10평 남짓이었죠.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책상 하나, 컴퓨터 한 대.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키릴 문자. 5개 주요 문자 체계를 비교하는 거였죠. 피험자는 국가별 200명씩, 총 1000명이었습니다. 11월, 저는 국제협력 연구진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연락은 옥스퍼드 샘슨 교수였습니다. 연구팀을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기꺼이 하죠. 학생들도 참여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 베르너 사세 교수였습니다. 독일과 유럽 쪽 데이터 수집을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도와야죠. 이 연구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는 프랑스 파리 7대학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일본 도쿄대학. 5번째는 중국 베이징 대학. 한 달 만에 10개국 연구진이 구성됐습니다. 12월, 킥오프 미팅을 했습니다. 온라인이었죠. 화면에 각국 연구자 20명이 떴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객관적 비교입니다. 어떤 문자가 우수한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 문자의 특성을 데이터로 밝히는 겁니다. 중국 연구자가 질문했습니다. 한자도 포함됩니까? 한자는 음소문자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 15억 명이 사용하는 문자니까요. 일본 연구자가 또 물었습니다.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4가지입니다. 학습 난이도, 입력 효율성, 가독성, 음성 재현도. 프랑스 연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음성 재현도요? 그건 알파벳의 불리한 기준 아닙니까? 프랑스어 철자는 발음과 괴리가 심하거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측정하려는 겁니다. 문자와 발음의 일치도가 학습과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독일 사세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좋은 기준입니다. 한글은 이 부분에서 압도적일 겁니다. 영국 샘슨 교수도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로 증명해야죠. 미팅은 2시간 진행됐습니다. 2023년 1월,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연구팀이 피험자를 모집했습니다. 기준은 엄격했죠. 20대에서 30대, 대졸 이상, 모국어 외 2개 이상 언어 학습 경험자, 문화적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2월, 첫 결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팀 데이터였습니다. 피험자 200명이 한글, 알파벳, 아랍 문자를 각각 2주씩 학습했죠. 결과표를 열었습니다. 학습 완료 시간 중앙값, 한글 4.1시간,
알파벳 13.2시간, 아랍 문자 18.7시간, 한글이 3배 이상 빨랐습니다. 3월, 독일팀 데이터가 왔습니다. 학습 완료 시간 중앙값, 한글 3.8시간, 알파벳 11.9시간, 키릴 문자 15.3시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4월, 일본팀 데이터, 한글 5.2시간, 한자 87.4시간, 가나 9.1시간, 한자는 압도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당연했죠. 수천 개 글자를 외워야 하니까요. 5월, 중국팀 데이터, 한글 4.7시간, 한자 92.1시간, 알파벳 12.3시간, 중국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6월, 모든 국가 데이터가 취합됐습니다. 저는 통합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엑셀 시트에 1000명 데이터가 쌓였죠. 평균 값을 계산했습니다. 한글 평균 학습 시간 4.3시간, 알파벳 12.6시간, 한자 89.2시간, 아랍 문자 19.1시간, 키릴 문자 14.8시간, 한글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다음은 입력 속도였습니다. 분당 타수 평균, 한글 71타, 알파벳 54타, 한자 23타, 아랍 문자 48타, 키릴 문자 52타, 또 한글이 1위였습니다. 오류율 측정, 한글 1.8%, 알파벳 7.9%, 한자 14.2%, 아랍 문자 9.3%, 키릴 문자 8.1%, 한글이 가장 낮았습니다. 마지막, 음성 재현도, 문자와 발음 일치도 점수, 10점 만점, 한글 9.4점, 알파벳 5.2점, 한자 2.1점, 아랍 문자 7.8점, 키릴 문자 8.3점, 한글이 또 1위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글이 최상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000명 데이터였으니까요. 통계적 오차는 없었습니다. 7월, 저는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이었죠. 그래프 23개, 테이블 17개가 들어갔습니다. 커닝햄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총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이 결과 확실합니까? 예, 재검증도 마쳤습니다. 총장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놀랍군요. 한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세계 최상위 저널에 투고합니다.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세요. 서구학계가 이걸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압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총장이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연구자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논문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믿었던 알파벳 우월론이 무너진 순간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세계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데이터로요. 2023년 8월 논문이 완성됐습니다. 72페이지였습니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빈틈없이 채웠죠. 그래프 31개, 통계 테이블 24개, 참고문헌 187개, 샘슨 교수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이틀 후 전화가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방법론, 데이터, 분석 모두요. 하지만 한 가지 조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목을 바꾸세요. most efficient 하는 표현이 너무 직접적입니다. 거부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comparative efficiency analysis로 바꾸세요. 같은 의미지만 덜 공격적이죠. 저는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9월, 저는 사이언스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세계 최상위 학술지였죠. 게재만 되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귀하의 논문이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3명의 리뷰어에게 배정됐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10월, 리뷰 결과가 왔습니다. 리뷰어 1 방법론은 탄탄하나 문화적 변수 통제가 불충분함. 재실험 권고. 리뷰어 2 데이터는 흥미롭지만 샘플이 특정 연령대에 편중됨. 다양한 연령대 포함 필요. 리뷰어 3 결과가 기존 언어학 이론과 충돌함. 추가 검증 없이 수용 불가. 조건부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문화적 변수는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모든 피험자는 해당 문자 체계를 처음 접한 학습자입니다. 연령대 편중은 의도적입니다. 디지털 환경 적응도가 높은 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존 이론과의 충돌은 새로운 발견의 증거입니다. 데이터가 이론을 수정해야 합니다. 11월,
재심사 결과 거절이었습니다. 본 저널의 게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이처에 투고했습니다. 12월 거절당했습니다. 언어학 전문 저널에 투고하시길 권장합니다. 2024년 1월 저는 PNAS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투고했습니다. 2월 거절, 3월 Journal of Linguistics에 투고, 4월 조건부 수락이 왔습니다. 대폭 축소하면 게재 가능. 72페이지를 25페이지로 줄이세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데이터를 자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5월 저는 좌절했습니다. 연구실 바닥에 주저앉았죠. 1년 넘게 투고했는데 단 한 곳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커닝햄 총장이 찾아왔습니다. 힘든가 보군요. 예, 어디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당신 논문은 서구학계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요. 총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까? 무슨 방법입니까? 학술대회입니다. 논문 게재 전에 먼저 발표하는 거죠. 주목을 받으면 저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학술대회입니까?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5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언어학 대회입니다. 올해가 바로 그 해죠. 언제입니까? 7월 프랑스 파리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6월 발표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7월 15일 파리 소르본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완벽히 하기 위해서였죠. 대회 첫날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 2,500명이었습니다. 저는 청중석 맨 뒤에 앉았습니다. 주최 측 회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언어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기술 시대의 언어가 어떻게 진화할지 논의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 발표는 사흘째였습니다. 7월 17일 오후 3시 대강당이었습니다. 좌석은 500석이었죠. 제 세션 제목은 Writing Systems in the Digital Age였습니다. 발표 30분 전 저는 강당으로 갔습니다. 좌석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10명 정도만 앉아 있었죠.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 했습니다. 정각 셋시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하와이 대학 연구원입니다. 문자 체계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년간 5개 주요 문자 체계를 비교했습니다. 1000명의 피험자 10개국에서 진행했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학습시간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한글 평균 학습시간은 4.3시간입니다. 알파벳은 12.6시간, 한자는 89.2시간입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입력 속도는 한글이 분당 71타, 알파벳이 54타입니다. 맨 앞줄에 앉은 프랑스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데이터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한글이 알파벳보다 빠르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1000명 데이터입니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정부 지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와이 대학 독립 연구입니다. 교수가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회의적이었죠. 저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오류율, 음성 재현도, 가독성, 모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50명. 복도에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5분 후 좌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300명은 넘어 보였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결론입니다. 디지털 시대 문자 효율성 측면에서 한글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수십 개 손이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 피험자 선정이 공정했습니까? 예, 무작위 배정했습니다. 두 번째, 한글 우대 요소는 없었습니까? 모든 문자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왜 한글이 이렇게 효율적입니까?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설계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의문학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연 발생한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효율성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럼 알파벳은 열등하다는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열등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이 더 효율적이라는 데이터입니다. 다섯 번째, 이 연구 어디 게재됐습니까? 아직입니다. 여러 저널에 투고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노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MIT 명예교수입니다.
당신 연구를 지지합니다.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또 다른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입니다. 이 연구는 게재돼야 합니다. 제가 에디터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저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왔을 때 수십 명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사람, 협업을 제안하는 사람, 축하하는 사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2024년 7월 18일 파리 학술대회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발표 인상적이었습니다.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넸죠. 저는 캐서린 스노우, 하버드대학 교육학과입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당신 연구, 교육학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문해 교육혁명이 될 수 있어요. 과찬이십니다. 스노우 교수가 앉았습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개발도상국 문맹률을 보세요.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수억 명이 글을 못 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글은 당신 데이터대로라면 며칠이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봐야죠. 교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네스코 문해 프로그램 자료입니다. 지난 10년간 70억 달러를 썼는데도 성과가 미미해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한글을 적용해보는 겁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요. 관심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아프리카를 생각 중입니다. 에티오피아나 케냐. 문맹률이 40%가 넘습니다. 그들의 언어에 한글을 적용한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아마라어든 스와힐리어든 한글 음소 체계로 표기하는 거죠.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대단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현지 반발이 심할 겁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증명하면 달라질 겁니다. 스노우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연락 주십시오. 교수가 떠난 후 저는 커피를 훌쩍였습니다. 한글을 아프리카 언어에 적용한다고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다시 강당이었습니다. 이번엔 패널 토론이었죠. 주제는 문자 체계의 미래였습니다. 패널은 5명이었습니다. 저도 포함됐죠.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는 어떻게 진화할까요? 첫 번째 패널 프랑스 교수가 답했습니다. 알파벳은 이미 완성형입니다. 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패널 중국 교수. 한자는 의미 전달에 최적화됐습니다. 변화가 필요 없죠. 세 번째 패널 아랍 교수. 아랍 문자는 서해 예술과 결합됐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러시아 교수. 키릴 문자는 슬라브 언어에 최적입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문자는 도구입니다. 효율성이 중요하죠. 한글은 그걸 증명합니다. 프랑스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효율성만이 전부입니까? 문화와 역사는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맹 퇴치가 더 시급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7억 명이 글을 못 읽습니다. 중국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강요하자는 겁니까?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청중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글이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한글은 자질문자니까요. 거의 모든 인간 발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현실적으로 누가 자기 문자를 버리고 한글을 선택하겠습니까? 문자가 없는 소수 언어들입니다. 전 세계 7,000개 언어 중 절반 이상이 문자가 없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 무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어학자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수 민족 언어 연구자입니다. 우리 언어에 한글 적용 가능할까요? 어떤 언어입니까? 바타거입니다. 수마트라 북부 언어죠. 사용자는 800만 명인데 표기 체계가 불완전합니다. 음운 구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연구자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음소 목록이 떴죠. 자음 19개, 모음 7개. 저는 한글 자모를 떠올렸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글 기본 자모로 충분히 표기됩니다. 연구자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입니까? 협업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케냐입니다. 마사이어 연구자죠. 우리도 문자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베트남 소수 민족 무엉어입니다. 네 번째, 멕시코 마야어 방언입니다. 순식간에 1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명함을 나눠줬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받은 명함이 23장이었습니다. 모두 소수 언어 연구자들이었죠. 이메일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유네스코 본부였습니다. 귀하의 파리 발표를 접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해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유네스코요. 15년 전 UCL 연구실에서 훈민정음 해를 본 자료를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책임이 됐습니다. 7억 명의 문맹인, 수천 개의 문자 없는 언어, 개발도상국의 교육 격차. 한글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네스코에 답장했습니다. 수락합니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 폐회식이 있었습니다. 주최 측이 발표했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연구를 선정했습니다. 화면에 제 이름이 떴습니다. 하와이 대학 한글 효율성 비교 연구. 청중 2,500명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왔을 때 샘슨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세계가 당신을 압니다. 교수님 도움이 컸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용기였습니다. UCL 그만둔 그 순간부터요. 사세 교수도 왔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우리 대학 세미나에 초청하겠습니다. 커닝햄 총장도 있었습니다. 하와이로 돌아가면 다음 프로젝트를 논의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파리 시내가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받은 이메일이 73개였습니다. 논문 게재 제안, 협업 요청, 인터뷰 신청. 그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랭귀지 저널이었습니다. 3년 전 저를 거절했던 그 저널이요. 귀하의 연구를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수정본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알파벳 연구자, 3년 한글 연구자. 이제는 세계문의 운동가가 될 차례였습니다. 한글이 증명했습니다. 더 나은 문자가 존재한다는 걸. 이제 세계에 보급할 차례였습니다. 2024년 9월 호놀룰루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엔 편지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52통이었죠. 모두 협업 제안이었습니다. 커닝햄 총장이 찾아왔습니다. 파리에서 큰일 하셨군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총장이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랭귀지 저널에서 최종 승인 났습니다. 다음 달 게재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 거절당했던 그 저널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 연구는 공식 인정받습니다. 10월,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온라인 공개 첫날, 조회수가 12만을 넘었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한글, 디지털 시대 최고 효율 문자로 입증, 가디언 서구학자가 밝힌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르몽드 파리 학술대회 발표, 언어학계 지각 변동,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런던 스튜디오로 연결됐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알파벳이 열등하다는 겁니까? 열등이 아닙니다. 다만 한글이 더 효율적이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한글을 배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문자가 없는 언어들은 한글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미 시작됐습니다. 11월, 인도네시아 바타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연구자 5명과 협업했죠. 바타거 음소를 한글로 표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2주 만에 시범 교재가 나왔습니다. 12월, 현지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수마트라 북부 마을이었습니다. 피험자는 비문의 성인 50명이었죠. 한글 기반 바타거를 가르쳤습니다. 3일 후, 결과가 왔습니다. 50명 중 47명이 기본 읽기와 쓰기를 습득했습니다. 성공률 94%였습니다. 현지 교사가 보낸 이메일. 믿을 수 없습니다. 평생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읽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사흘이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유네스코 본부 초청장이 왔습니다. 파리 본부였습니다. 세계문해 프로그램 회의였죠. 참석자는 30개국 교육부 관계자와 언어학자 80명이었습니다. 저는 바타거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일 만에 94% 문해율 달성. 이전 알파벳 기반 교육은 평균 6개월 걸렸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케냐 교육부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케냐에서도 시도하고 싶습니다. 마사이어 공동체가 관심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대표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오로모어와 아마라어 방언들이 필요합니다. 멕시코 대표.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50개가 대상입니다. 순식간에 12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일어섰습니다. 한글 기반 문해 프로그램을 공식 파일럿 사업으로 지정합니다. 향후 3년간 2천만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원하고 싶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외국인이 한글 가치를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든 문자입니다. 저는 그냥 측정했을 뿐입니다. 2월, 본격적인 글로벌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12개국, 37개 소수 언어가 대상이었습니다. 각 언어마다 한글 기반 표기 시스템을 개발했죠. 케냐 마사이어, 멕시코 마야어, 인도 산탈리어, 파푸아뉴기니 톡피신. 3월, 현장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케냐로 날아갔습니다. 나이로비에서 차로 5시간. 마사이 마을이었습니다. 교육 대상은 60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죠. 첫날, 한글 자모를 가르쳤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마사이어 발음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학습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이 글자가 이 모양이라고요? 맞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한 여성이 따라 발음했습니다. 기역. 이거 배우기 쉬워요. 둘째 날, 모음을 가르쳤습니다. 아, 오. 조합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막대 하나로 소리가 바뀐다고요? 신기해요. 셋째 날,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이어 단어를 한글로 쓰는 거였죠. 엔카이, 신, 올투카이, 소년, 엔투파이, 소녀. 한 할머니가 공책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 살면서 처음 내 이름을 쓰네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연구의 의미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전체가 변했습니다. 벽에 한글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가게 간판, 학교 공지, 마을 규칙. 모두 한글 기반 마사이어였죠. 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수 있어요. 4월, 다른 나라 결과도 들어왔습니다. 멕시코 마야어 91% 문해율 달성 5일, 인도 산탈리어 88% 4일, 파푸아뉴기니 톡피신 93% 6일, 에티오피아, 오로모 89% 5일.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이었습니다. 5월, 저는 하와이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에서 종합 보고서를 썼습니다. 60페이지 분량이었죠. 한글 기반 문해 프로그램 글로벌 파일럿 결과 보고서, 핵심 요약, 12개국 37개 언어, 총 2,300명 참여, 평균 문해율 달성 91%, 평균 학습 기간 4.7일, 기존 알파벳 기반 프로그램 대비 38배 빠름.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습니다. 6월, 유네스코 총회가 열렸습니다. 파리 본부 대회의장이었죠. 193개 회원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한글 기반 문해 프로그램이 획기적 성과를 보였습니다. 향후 10년간 전 세계 100개 소수 언어에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박수가 5분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귀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옆에 있었죠. 선생님 덕분에 한글이 세계로 나갑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이 아닙니다. 세종대왕 덕입니다. 대표가 웃었습니다. 600년 전 만들어진 글자가 21세기 문맹을 퇴치하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한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배우고 정확하게 표기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자. 그 문자가 지금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람들에게 글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알파벳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더 나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걸 인정했습니다. 데이터로요. 2025년 7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글을 만든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게이트. 택시 승강장. 3년 전만 해도 저는 이 글자들을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술술 읽혔습니다. 연구하면서 배웠거든요.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을 탔죠.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습니다. 제 연구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분당 71타. 저 속도였구나. 광화문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10월 8일 본부에서 글로벌 문해 프로그램 2차 확대 회의를 엽니다. 50개 추가 언어 선정 예정입니다. 50개요. 1년 전 37개로 시작했는데 이제 87개가 되는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동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동상 아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600년 전 이 사람은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었죠. 쉽게 배울 수 있는, 정확하게 표기하는 과학적인 문자. 지금 그 문자가 케냐에서, 멕시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가 만든 문자가 600년 후 아프리카 할머니에게 이름 쓰는 법을 가르칠 거라고. 저는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전시실이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복제본이 있었죠. 원본은 간송미술관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해례본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지인 삼재의 뜻을 담았다. 아음 어금니 소리는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15세기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쓰여있는 내용은 20세기 의문학 이론과 일치했습니다. 베르너 4세 교수 말이 맞았습니다. 5세기 앞서 있었다고. 박물관을 나와 한강으로 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죠.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샘슨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한글을 만든 나라를 보고 있어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떤가요? 놀랍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놀랍죠. 겸손함 때문인가 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할머니 하나가 앉았습니다. 손자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였죠. 할머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글책이었습니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할머니는 아마 평생 한글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을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할머니가 손자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건 한글이 쉬워서라는 걸. 케냐 할머니가 70년 만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8월, 저는 호놀룰루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필리핀, 볼리비아, 모두 한글 기반 문해 프로그램을 원했습니다. 커닝햄 총장이 찾아왔습니다. 바쁘시겠군요.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버드, MIT, 옥스퍼드에서 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무슨 센터입니까? 글로벌 문자 효율성 연구센터입니다. 당신이 센터장이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당연하죠. 이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인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저는 UCL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알파벳 연구자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죠. 지금은 하버드, MIT, 옥스퍼드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총장이 나간 후 저는 5년 전 작성했던 첫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비알파벳 문자 체계의 디지털 환경 적응도 비교 분석. 겨우 15페이지였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한글이 정말 알파벳보다 우수하다면? 이제는 알았습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일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죠. 파일명 글로벌 문자 효율성 연구센터 계획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최적의 문자 체계를 갖도록 지원한다. 방법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하고 현장에서 실행한다. 원칙 강요가 아닌 선택, 문화 존중, 투명한 검증.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15년 전, 저는 알파벳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5년 전,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3년 전, 데이터가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그 진실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씩, 한 사람씩, 한 마을씩. 며칠 후 글로벌 문자 효율성 연구센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본부는 하와이 대학, 지부는 하버드, MIT, 옥스퍼드 세 곳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총 47명이었죠. 언어학자, 교육학자, 컴퓨터공학자, 인류학자. 첫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센터장으로서 개회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문자가 없는 언어, 비효율적인 표기 체계를 가진 언어를 돕는 겁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죠. MIT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몇 개입니까? 87개 언어입니다. 올해 목표는 150개입니다. 옥스퍼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반발은 없습니까? 자기 문화를 지키려는 움직임 말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가 아니라 보완을 제안합니다. 기존 문자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옵션을 보여주는 거죠. 하버드 연구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유네스코에서 연간 3,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당신 연구를 받습니다. 문해 교육 혁명입니다. 우리가 20년간 해결 못한 걸 당신이 3년 만에 풀었어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 데이터를 보세요. 94% 성공률이에요. 우리는 60%도 못 넘겼습니다. 5년간 1억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조건은 하나,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모든 데이터, 방법론, 결과를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몇 주 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남태평양이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고산 부족 언어들이었죠. 850개 언어가 있는데 대부분 문자가 없었습니다. 현지 연구팀을 파견했습니다. 한 달 후, 첫 보고가 왔습니다. 후리어 적용 완료. 학습자 120명 중 112명 성공. 성공률 93%. 멜파워 적용 완료. 130명 중 119명 성공. 92%. 연달아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그 즈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존 원주민 보호단체였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에 고립 부족 17개가 있습니다. 문자가 없어요.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즉시 팀을 꾸렸습니다. 며칠 후 아마존으로 들어갔습니다. 밀림 깊숙한 곳이었죠. 보트로 사흘을 갔습니다. 야노마미 부족 마을이었습니다. 추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통역을 통해 대화했죠. 우리 언어를 글로 남기고 싶습니다. 조상들 이야기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소 분석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야노마미어는 자음 15개, 모음 6개였습니다. 한글 기본 자모로 충분히 표기 가능했죠. 2주 만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추장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답이 코요나의. 추장이 종이를 하늘에 들어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자가 없던 부족이 이제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후 브라질 정부에서 공식 감사 서한이 왔습니다. 원주민 언어 보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무렵 유엔 총회에 초청됐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특별 세션이었죠. 주제는 SDG 4 양질의 교육 보장이었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5년 전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재발견했습니다. 화면에 학습 시간 비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글 기반 문해 프로그램은 기존 대비 평균 38배 빠릅니다. 지난 2년간 150개 언어, 23개국, 5만 명에게 적용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성공률은 평균 92%입니다. 비용은 1인당 15달러. 기존 프로그램의 8분의 1입니다. 청중 3,000명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문해력은 인권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7억 명이 여전히 글을 못 읽습니다.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습니다. 60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진 해결책이요. 마지막 슬라이드. 케냐 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70세에 처음 자기 이름을 쓴 그분이었죠. 이분은 70년간 글을 몰랐습니다. 한글을 배운 뒤 사흘 만에 읽고 쓰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5분간 이어졌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왔을 때 유엔 사무총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프로젝트를 유엔 공식 파트너십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문맹률을 대폭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당신 방법론이 핵심이 될 겁니다. 며칠 후 저는 호놀룰루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각국에서 온 협력 제안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필리핀, 볼리비아, 네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6년 전 저는 UCL 연구실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명확히 기록된 유일한 문자 체계.
그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15년 경력을 버렸습니다. 동료들의 조롱을 견뎠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연구비를 모았습니다. 거절 메일을 수십 통 받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글은 우수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수치로, 명확하게.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마을에서, 아마존 밀림에서, 남태평양 섬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도 못했던 일을 사흘 만에 해내고 있었습니다. 한글 때문에, 600년 전 한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때문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한국국립한글박물관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신이 만든 문자가 지금 세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00년이 지났지만 당신의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150개 언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너머 수천 개 언어가 더 있었습니다. 문자 없이 사라져가는 언어들, 글 없이 살아가는 수억 명.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된 희망이, 한글이라는 이름의 희망이. 저는 연구실 불을 껐습니다. 내일 또 시작하겠죠. 한 사람씩, 한 마을씩, 한 언어씩, 세계를 바꿔나가는 일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UCL이었습니다. 6년 만의 방문이었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일했던 연구소 앞에 섰습니다. 문패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교언어교육연구소는 그대로였지만 소장 이름이 달랐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상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죠. 자네, 정말 왔구만. 오랜만입니다. 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축하하네. UN 파트너십. 뉴스로 봤어. 감사합니다. 상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네. 6년 전 자네가 사표 낼 때 미쳤다고 생각했어. 15년 경력 버리고 한글 연구한다고? 압니다. 그런데 자네가 옳았어. 데이터가 증명했지. 상사가 책장에서 논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랭귀지 저널이었습니다. 제 논문이었죠. 이거 우리 연구소 필독 자료야. 신입 연구원들 다 읽어.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자네 덕분에 우리도 바뀌었어. 이제 비알파벳 문자 연구도 하고 있네. 한글, 한자, 아랍 문자 전부. 상사가 웃었습니다. 자네가 틀을 깬 거야. 알파벳만 연구하던 우리 고정관념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배운 곳이 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젠가 우리 세미나에 와서 강연 좀 해주게. 후배들이 듣고 싶어 할 거야. 연구소를 나와 저는 UCL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6년 전 게리 레드하드 교수 책을 빌렸던 그 도서관이었죠. 문자 체계 비교 연구 섹션으로 갔습니다. 책장을 훑었습니다. 예전엔 알파벳 관련 책만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글 연구서가 한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논문을 인용한 책도 여러 권 보였죠. 한 권을 꺼냈습니다. 2025년 출판이었습니다. 저자는 옥스퍼드 샘슨 교수였죠. 서문을 펼쳤습니다. 이 책은 한 연구자의 용기에서 시작됐다. 그는 15년간 믿었던 것을 버릴 용기가 있었다. 진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킹스크로스역으로 걸어갔습니다. 7년 전 유럽교육학회 컨퍼런스가 열렸던 세미나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었죠. 알파벳은 더 이상 개선 대상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모든 것은 개선 대상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순간 발전은 멈추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와이 연구실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교수님, 새 프로젝트 제안 15건 더 들어왔습니다. 몽골,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과테말라. 저는 답장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내일 회의 잡아주세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6년간의 여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가을 유럽교육학회 발표. 알파벳은 완성형. 2020년 여름 훈민정음 해례본 발견. 유일한 문자 체계. 2021년 봄 UCL 사표. 15년 경력 포기. 2021년 여름 옥스퍼드 샘슨 교수 만남. 자질 문자.
2022년 초 첫 비교 실험. 한글 압도적 우위. 2022년 가을 하와이 대학 개학. 1000명 규모 연구. 2023년 여름 논문 완성. 전월 연속 거절. 2024년 여름 파리 국제언어학대회. 돌파구. 2024년 가을 랭귀지 저널 게재. 세계적 인정. 2024년 겨울 인도네시아 바타거 프로젝트. 94% 성공. 2025년 초 유네스코 파일럿 사업. 12개국 37개 언어. 2025년 중반 케냐. 아마존. 파푸아뉴기니 확장. 2025년 후반 UN 파트너십. 글로벌 문자혁명.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6년이 아니었습니다. 600년이었습니다. 1443년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제가 그걸 재발견했습니다. 577년의 시차가 있었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글을 주는 것. 쉽게 배우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글을. 세종은 조선 백성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세계로 확장했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음료 드릴까요? 커피 주세요.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2019년 가을로 돌아간다면? 다시 UCL 세미나실에 선다면? 똑같이 말할까요? 알파벳은 더 이상 개선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게 학자의 의무입니다.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실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관광 오셨어요? 아니요. 여기서 일합니다. 무슨 일 하세요? 문자 연구자입니다. 문자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아,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택시가 하와이 대학 앞에 섰습니다. 연구실로 걸어가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시작합시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지역이었죠. 아프리카의 23개, 아시아의 41개, 남미의 18개, 오세아니아의 12개, 유럽의 6개, 총 100개였습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세제한 15개 포함하면 115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검토합시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몽골 부랴트어, 라오스 음홍어, 마다가스카르 말라가시어. 각 언어의 음소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한글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예산과 일정을 짰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책상 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케냐 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70세에 처음 자기 이름을 쓴 그분. 저는 그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이분이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연구가 뭔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데이터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하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는 전 세계 협력 연구자 200명이었습니다. 지난 6년, 우리는 함께 증명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앞으로도 계속합시다. 한 사람씩, 한 언어씩, 세계를 바꿔갑시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구실 불을 껐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캠퍼스는 조용했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00년 전 세종도 이런 별을 봤을까요? 한글을 만들고 나서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을까요? 이 문자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르칠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600년 후 아프리카와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이 문자로 글을 쓸 거라는 걸. 서구의 한 학자가 15년 경력을 버리고 이 문자를 연구할 거라는 걸. 세계가 이 문자의 가치를 인정할 거라는 걸. 하지만 하나는 알았을 겁니다. 이 문자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 쉽게 배우고 정확하게 쓰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증명했습니다. 600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115개 언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너머
수천 개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데이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 있었으니까요. 600년을 견딘 세계를 가르치는 사람을 위한 문자. 그게 제 옆에 있었습니다.